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4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백신 접종의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8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463명이 나오면서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글쎄요, 일단은 말씀하신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제 예.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어떤 특별한 방역 대책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대표적으로 뭐 백화점이라든가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 집중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뭐 대부분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감염의 우려는 크게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감염의 우려가 낮은 곳에 대한 어떤 관리 방침보다는 실제로 감염의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한 어떤 관리 방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특별 방역 대책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특별 방역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일반인으로 확대되기 3분기 전까지는 감염 유행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현재 추세를 볼 때 가능할까요? 일단 그 안정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200명대로 줄이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방역 조치만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꽤 오랫동안 지금 3,400명대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재 더 이상 감소를 못 시키고 있는 이유가 현재 방역 조치가 어떤 신규 확진자 규모를 안정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예. 실제로 이런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특히 아직은 실제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 자체도 지금보다는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00명대로 신규 확진자 규모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만약에 안정 수준을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걸 안정화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수준으로는 가능하다라고는 보는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확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시스템만으로도 역부족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은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확진자 수를 더 줄이기에는 지금 수준의 방역 조치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특수교육 보건교사 6만 4천 명을 시작으로 6월에는 초등학교 교사 등 49만 명이 접종을 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 계획에서 급식조리사와 영양교사가 빠졌습니다. 괜찮을까요? 일단 그러면 보호 대상이 누구냐 이게 관건인데,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보호 대상자는 학생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한 백신 접종, 우선 접종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보시면은 그 학생들이 감염되는 루트가 교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한테 감염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요 경로는 집에서 학생들로, 그리고 학생들 간에 이렇게 전파되는 양상이거든요. 네. 네. 아니면 오히려 학원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하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 한쪽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특수교사, 보건교사, 그리고 6월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7월에는 고3 학생과 그리고 고3 담임교사들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질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계속 논란이 발생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실제로 급식 관련 공무직 선생님들에 대해 빠져 있는 부분, 네. 이렇게 되면 실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많이 가는 곳이 학원이나 교습소인데, 이 부분 학원 강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접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논란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근본 자체 타겟이 뭐냐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접종 대상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위험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 뭐 과학적으로 실제가 백신, 코로나19 백신, 비단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화이자나 모더나도 다 포함해서 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 실제로 혈전이 발생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현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보통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혈전증이라고 하는 게 보통 알려진 거는 전 세계 평균이 한 10만 명당 1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병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100명 정도, 그러니까 10만 명당 100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흔히 주변에서 발생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접종을 받고 나서 혈전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10만 명당 1명 이하로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발병률보다는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지금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 아니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 타당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EMA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또 하나 문제가 지금 그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는 혈전증 발생한 분이 한 5명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추후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만큼 다른 혈전증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과학적인 분석은 좀 필요해 보인다. 다만 현재 알려져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는 인과관계가 상당히 떨어지거나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럽에서는 3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지역사회에서 확산이 일단 시작이 된다라고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대응이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 개편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때에 대한 대비책,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일단 발생을 하고 나서 대응을 하게 되면 늦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지금 검출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걸 단축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방안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 백신 여권에 대한 도입 부분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해외에서 백신 여권,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에 대한 어떤 방역 조치나 아니면 자가격리 수준을 완화시키는 부분인데 이 백신 접종 맞으신 분들 변이 바이러스에 충분히 감염 가능하고요. 그러고 나서 임상 증상이 가려진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는데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 이분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내로 국내에서 크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 특히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당국이 백신을 주기적으로 맞아야 할 수 있다며 국산 백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근데 국내 백신은 내년 상반기에나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인데 그때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까라는 약간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문제는 지금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그 시기점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맞게 되면서 항체를 갖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 항체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지 그 정도가 여가가 얼마큼 될지까지 정확하게 규명은 안 됐습니다만 대상자 찾기 상당히 힘들 거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하려면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미 항체가가 있고 개인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임상 대상자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향후에 임상시험 후에도 결과를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지연될 가능성은 있고요. 예.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독감 바이러스처럼 매년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준비는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은 건 아니냐 이런 일부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늦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실제로 상당히 허가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 그래도 준비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내 치료제 개발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종근당의 치료제 나파벨탄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는데요.
지난달 5일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를 허가받은 이후에 2호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지금 대부분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약물 재창출 방식, 그러니까 기존에 쓰이고 있는 약물을 실제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다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 한계점이 약물 재창출 방식의 한계점이 아니고요. 실제로 신약을 개발하려면 보통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는 걸립니다. 10년 이상 더 걸리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성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랜 기간 거쳐서 어떤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의 효과만 있어도 언론에서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금방 새로운 신약이 개발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다 보니까 이게 보편적으로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금방 이 약물의 유효성이 입증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신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번 주말에도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